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분의 정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을 1kg을 떠와요. 1kg을 떠왔을 때 바닷물을 이제 그릇에다가 1kg을 떠와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이제 증발을 다 시키죠. 그러면 물이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그 그릇 안에 남아있는 물질, 다시 말하면 해수에 녹아있는 그 성분,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류라고 하는데요. 그 염류가 얼마나 있냐, 그람수로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염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1kg을 떠서 물을 다 증발시켰을 때 남은 그 물질의 그 질량을 우리가 이제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러니까 지금 해수에 녹아있는 성분을 우리가 염류라고 합니다. 염류.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 이제 소금으로 되어 있는데 소금이 많죠. 근데 소금 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옆에는 그래프로 되어 있네요. 염화나트륨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기타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염류라고 하는데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그 물질이 과연 얼마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염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염분의 그 단위가 있는데요. 이 염분의 단위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 이렇게 나타냅니다. PSU가 Practical Salinity Unit, 요거 약자가 되겠죠. Practical Salinity Unit, PSU 이렇게 해서 실용 염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바닷물에 평균적으로 녹아 있는, 그쵸? 평균 염분은 한 35 PSU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염분이 35 PSU라고 할 때 염화나트륨이 27.21g, 그리고 염화마그네슘이 3.81g, 황산마그네슘이 1.66g, 황산칼슘 1.26g, 기타가 1.06g 정도가 이제 녹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그 이러한 비율이 예를 들면 이제 바닷물 1kg 속에 그 전체 녹아있는 그 염류의 양이 35인데 염화나트륨은 27.21g이 거의 비슷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녹아 있는 그 비율, 염분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있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요거는 여러분 조금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니까 일단 별표 쳐 놓으시고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지금 염류들의 이런 상대적인 비가 일정하다.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가 염분비거든요. 염분비가 일정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염류들의 상대적인 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지금 염분비를 한번 잠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35 PSU, 이 35 PSU, 그러니까 바닷물 1kg 속에 35 PSU의 그 염분을 갖고 있는 바닷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염화나트륨, NaCl이죠. 염화나트륨이 27.21g 있어요. 지금 염화나트륨이 27.21g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염화나트륨이죠. 자, 근데 어떤 바다에 갔더니 지금 바닷물 1kg을 떠왔는데 그 속에 이제 녹아있는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20g이 녹아있는 거예요. 20g이 있다고 이제 지금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과연 염분은 얼마냐?
그럼 요 X라고 했을 때 지금 모든 바닷물이 지금 전체 녹아있는 그 염분, 그쵸? 이 염분의 그 전체 녹아있는 양에 대해서 각각의 염료들이 녹아있는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일정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그 염료의 총량이 분모가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염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27.21이죠. 35, 전체 35 중에는 27.21이라는 이 비율이 다른 바닷물에 가도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물 1kg 속에 NaCl이 20g이 측정됐어요. 그러면은 X라고 놓고 이거를 이제 염분을 구하면은 염분값이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료 중에 한 가지 성분의 양만 알면,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NaCl의 값만 알면 염분을 구할 수 있다. X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되겠죠. 요 대각선 곱한 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참 여기서도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비율이 일정한데 만약에 40psu라는 염분을 갖고 있는 바닷물 속에는 NaCl이 과연 몇 g이 녹아있느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염분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염분비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X 또는 Y를 구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염류라고 했는데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죠. 그리고 이 원그래프를 보니까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고요. 그리고 이 염료는 강물이 이제 흘러가지고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지각에 있는 물질, 그러니까 광물질이죠. 광물 속에도 광물의 그 성분이 강물에 녹아서 바닷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 광물질 속에서 강물 속으로 일단 녹아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해저화산, 바다 밑바닥에 해저화산이 일어나는데요. 그 해저화산 활동에 의해서 공급받은 것은 염소 이온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NaCl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염분이라는 것은 장소나 계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염분이 높은 데가 있고요. 염분이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여름이나 겨울에 따라서 염분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장소나 계절에 따라서 염분은 변할 수 있지만 그 염분비, 그렇죠? 이러한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항상 일정하다. 염분비는 항상 일정하다. 자, 요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염분 비율은 일정하고 그리고 염분 값은 장소나 계절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염분에 대한 거는 조금 학생들이 좀 이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 선생님이 이제 된장찌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된장찌개를 이렇게 된장찌개 뚝배기에다 이제 된장찌개를 이렇게 끓이는데 된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넣었어요.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된장찌개가 바로 해수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된장이 바로 염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불을 막 켜가지고요. 증발을 막 시키는 거예요. 증발해서 이제 된장찌개가 졸여졌어요. 졸여지면 어떻게 돼요? 짜게 되죠. 물이 날아가니까 된장만 남으니까 짜게 돼요. 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염분값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엄청 짠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엄청 짜니까 염분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장마철이에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된장찌개에다가 이제 물을 많이 부으면 어떻게 돼요? 싱거워지겠죠. 예, 싱거워집니다. 그래서 싱겁다 이라는 표현을 이제 바닷물 싱겁던 것은 우리가 염분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염분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경우에 바닷물이 엄청 짜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좀 싱거워질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소나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그 여름철 장마에는 싱거워지죠.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바닷물이 좀 싱거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바다 같이 증발이 잘 되는 곳에서는 졸여지니까 또 염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은 바닷물이 평소보다 엄청 짜게 될 경우에는 염분이 높아지고 그때 바닷물이 평소보다 조금 이제 싱거워졌다는 표현을 염분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변할 수 있지만 그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그 염분 비율은 일정하다는 것이죠. 자, 염분값이 크다는 거는 바닷물이 짜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염분값이 작아졌다는 것은 바닷물이 평소보다는 싱거워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층 염분이라는 것은 바닷물의 표층수,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을 샘플링을 해서 측정한 염분값을 우리가 표층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표면에 있는 그 성분을 우리가 측정했을 때 염분값을 우리가 표층 염분이라고 하는데 표층 염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증발량 그리고 강수량입니다. 증발량이 많아지면은 아까 된장찌개 얘기했죠. 된장찌개가 이제 졸여지면 짜게 되겠죠. 염분값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많아지면 다시 말하면 된장찌개에다가 물을 많이 부으면 싱거워져요. 그래서 표층 염분값이 낮아집니다. 증발량이 많다는 거는 졸여졌다는 거죠. 염분값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강수량이 적을수록 된장찌개에 물을 적게 넣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표층 염분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값을 우리가 보통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 이 값이 이 표층 염분하고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만하서 강이죠.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표층 염분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거꾸로 강수량 빼기 증발량이라고 하면은 표층 염분하고는 이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강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표층 염분하고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지금 위도에 따른 그 증발량 값을 그려봤어요. 1년에 몇 센치 정도로 증발이 되냐. 그 다음에 강수량 값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발량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볼까요? 증발량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증발량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증발량 값이 지금 파란색이고요. 자, 그러면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요런 그래프죠. 강수량 그래프가 요겁니다. 강수량 그래프가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강수량. 그다음에 파란색은 증발량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적도나 우리가 적도가 지금 여기죠. 적도가 지금 여기입니다. 적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지금 강수량이 많습니다. 증발량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60도 부근에도 바로 강수량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적도하고 그다음에 60도 부분을 우리가 한대전선대라고 배웠잖아요. 온대성 저기압이 탄생하는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저압대, 저압대가 이제 여기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증발량보다는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싱거워지겠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중위도, 이 중위도 부근, 30도 부근에서는요, 지금 30도가 지금 여기 있죠? 30도 부근이 여기입니다. 30도 부근이 이렇게 보면은, 증발량이 많아요. 증발량이 많죠? 그러니까 비 오는 양보다는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기압, 고압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발이 많으니까 표층연분이 높아요. 이렇게 되고, 얘는 높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할 텐데요. 지구 대기 순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가 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북위 30도, 그리고 북위 60도, 그다음에 북위 90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도 이제 남반구 남이 30도, 남이 60도, 그 다음에 이제 90도 이렇게 됩니다. 남이 90도. 자, 일단 북반구를 보면은 북동무역풍이 지금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북동무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극동풍이 분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가 이제 극동풍과 편서풍이 만나는 요 지대가 이제 한대전선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지금 이제 30도 부근에서 이제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달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극에서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차가운 공기가 이제 냉각이 되니까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좀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상승기류가 발달합니다. 이렇게 순환한 세포가 있어요. 자, 요렇게 1번 셀과 2번 셀이 순환한 세포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는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 낑겨 있는 지금 여기 중위도 지방에 있는 것은 열적 순환이 아니라 지금 톱니바퀴가 얘가 1번 톱니바퀴 돌아가고 2번 톱니바퀴가 돌아가니까 이거는 낑겨서 돌아가는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환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0도에서는 상승기류니까 저기압이 되고요. 상승기류 저기압이죠. 그 다음에 30도는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60도에서도 상승기류가 발달하니까 저기압이 발달해요. 그리고 90도에서도 하강기류가 발달하니까 고기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자, 여기 볼까요? 저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거 됩니다. 저거 자네. 오늘 수업 때 자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자, 그러면 저거 그러면 지금 적도 같은 경우에 저기압이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리고 한대전선대 여기 저기압이니까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러면 염분이 낮겠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여기 30도 부근을 우리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는데요. 중위도 고압대. 여기를 중위도 고압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잘 안 오겠죠.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표층 염분 값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 이유 때문에 자, 중위도 고압대에서는 짜요. 표층 염분이 올라가죠. 증발량이 많으니까 비가 적게 오니까. 하지만 이제 0도와 60도 부근의 저압대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표층 염분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죠? 저거입니다. 지금 적도하고 그다음에 적도에서 저압대였고요. 한대전선대에서도 저기압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층 염분이 낮죠? 싱거워지죠? 그다음에 중위도 저고
예, 그죠? 중위도 고압대에서는 B가 적게 오고 증발량이 많으니까 짜겠죠. 표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렇게 이 자료를 이제 일단 약간 변형을 한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증발량과 강수량 값을 빼봤어요.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표층연분 그래프가 지금 이게 표층연분 값을 우리가 측정해 봤더니 표층연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표층연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있죠. 표층연분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그러니까 저위도하고 중위도에서는 표출연분이랑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표출연분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 그래프하고 비례한다. 근데 지금 이 고위도 지역에서는 그래프가 맞지는 않는데요. 추운 고위도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빙하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빙하가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은 이제 얼음이 물로 이제 녹으면은 바닷물에 물이 들어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해수의 해빙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 이제 빙하가 녹아서 바닷물로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면 싱거워지겠죠. 표층연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결빙이라는 게 있어요. 결빙이라는 거는 이제 빙하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바닷물 속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빠져나옵니다. 얼음으로 빠져나오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닷물이 빙하로 이제 얼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결빙. 그러면은 물이 빙하로 빠져나가니까 바닷물 입장에서는 물을 잊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물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짜겠죠. 표층연분이 증가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빙과 해빙에 따라서 지금 고위도는 염분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요 그래프는 맞지는 않습니다. 고위도에서는. 그래서 저위도와 중위도에서는 잘 맞는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또 강물이 유입돼요. 강물에 유입이 되면 민물이 바닷물로 흘러가면, 그렇죠. 육지의 담수가 이제 흘러가면은 싱겁겠죠. 표층연분이 낮겠죠. 싱거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대륙의 연안 지역이 강물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대양의 한 중심보다는 표층연분이 낮습니다.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연안 쪽에서는 한 34 PSU가 되는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이제 요렇게 염분값이 높겠죠. 요거는 이제 육수 유입 때문에 좀 싱거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빙과 해빙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결빙이 일어나면 표층연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해빙이 일어나면 표층연분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해역, 추운 곳에서는 지금 기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증발량이 좀 적어요. 증발량과 강수량은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융해나 빙하의 융해, 이건 이제 해빙이죠. 그래서 이제 표층연분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결빙이 일어나면 표층연분이 높게 나타난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다 했는데요. 일단 요거 하나만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서양이 태평양보다는 대체로 표층연분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태평양이 태평양 염분값이 한 요 정도가 되죠. 한 35 요 정도.
근데 이제 대서양 쪽을 보면은 37이나 이렇게 36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서양이 태평양보다는 상대적으로 표층 염분값이 좀 높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태평양은 상당히 큰 바다죠. 상당히 큰 바다고, 그리고 이제 대서양 바다가 좀 작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같은 증발량이 나타나게 되면은 좀 그 바닷물의 그 양이 적은 쪽에서 좀 더 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큰 욕조에다가 물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요만한 밥그릇에다 물을 놨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대서양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증발이 일어났어요. 똑같은 증발이 일어났을 때 지금 태평양은 바닷물이 크기 때문에 똑같이 증발량이 일어나도 약간 뭐 그 염분값이 변화가 별로 없겠죠. 근데 대서양 바다는 지금 바닷물이 적은데 똑같은 증발량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서 염분값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닷물의 그 양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 대서양 바다가 좀 작으니까 같은 증발량에 따른 표층 염분값이 변화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대서양 바다가 살짝 표층 염분값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있는 전 세계의 표층 염분 분포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탐구 활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과 염분 분포인데요. 이건 이제 자료 해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층 수온을 잠깐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2월 달이 이제 겨울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이 이제 여름철이 되겠죠. 자, 표층 수온의 그 남북 간의 차이.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남북,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 간의 그 수온의 그 차이를 보면은 보통 이제 남쪽은 조금 이제 따뜻합니다. 그렇죠? 이 남쪽은 좀 이제 온도가 좀 약간 이렇게 따뜻한데 지금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이 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여름에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따뜻하겠죠. 근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되면은 이제 한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 남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약간 이제 온도차가 이렇게 되는데 요 남북 간의 이 온도차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여기가 여름철이 뭐 20도하고 이 정도 되면 한 8.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가 뭐 20도가 되고 여기가 이렇게 2도가 된다면 18도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겨울철이 남북 간의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황해 같은 경우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죠. 비열이 육지가 작기 때문에 여름에는 금방 가열되고 그리고 겨울에는 금방 식습니다. 근데 그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육지에 인접한 지금 이 서해바다, 그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게 인접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연교차, 1년 동안의 연교차,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그 온도 분포가 동해바다, 남해보다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의 그 변화가 뭐 20도, 28.5 요 정도가 되고, 동해바다도 한 10, 12, 25 요 정도가 되죠. 그럼 한 한 5도나 6도 이렇게 변하는데, 지금 서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6도, 8도, 25도니까, 그 연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변화폭이 크다. 서해바다는 겨울의 온도하고 여름의 온도의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수심이 얕고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가 있어요. 차가운 북한 한류가 있고, 그 다음에
쿠로시오 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조경수역이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그 수온, 그러니까 등수온선을 보면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납니다. 촘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나죠. 24, 25, 26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남북 간의 그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겨울철에도 지금 이렇게 등수온선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타나죠. 지금 여기 이렇게 촘촘하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이제 남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연중 남쪽이나 수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황해,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봤을 때 남해가 1년 내내 수온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쿠로시오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이렇게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층연분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층연분 분포. 자, 표층연분 분포는 지금 이제 황해하고 동해, 그러니까 지금 동해 바다는 뭐 큰 욕조에다가 물을 놨다가 보고 황해 바다는 이제 밥그릇에다 물을 놓은 거죠. 지금 황해가 좀 이제 바닷물의 양이 적습니다. 자, 그럼 이 황해 바다가 이 서해 바다가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담수, 육지에서 들어오는 강물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표층연분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도 적은데 강물이 유입되니까 싱겁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이 여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장마가 있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내리니까 겨울철보다는 표층연분이 싱겁겠죠. 낮게 된다는 겁니다.